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당신, 오늘도 늦나? 정현은 넥타이를 고쳐 매면서 아내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응, 회식이 있대. 아마 늦을 거야. 당신도 저녁 혼자 먹지 말고 간단하게 배달이라도 시켜. 아내 수지는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넥타이를 매만졌다. 남편의 출근을 챙기는 이 일상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말했다. 알았어. 당신 일 끝나고 집에 올 때 피곤하면 전화해. 내가 내려가서 데려올게. 괜찮아, 당신도 피곤할 텐데. 어쨌든 조심해서 다녀오고 너무 무리하지 마. 남편의 손길이 살짝 그녀의 볼을 스치고 그는 부드러운 눈빛을 남긴 채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수지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을 울릴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다. 남편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소리, 그리고 층수가 내려가는 숫자가 하나씩 바뀌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후에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부엌에 놓여있던 머그잔을 싱크대에 올려놓고 이제 막 익숙한 또 다른 하루를 시작했다.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작은 파우치를 꺼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폈다. 남편 앞에서는 단정한 옷차림과 은은한 화장이었지만 지금부터는 달랐다. 그녀는 메이크업을 정리한 뒤 좀 더 또렷한 아이라인을 그렸다. 입술에는 평소보다 한층 더 선명한 붉은색 립스틱을 발랐다. 옷장 속에서 남편이 본 적 없는 원피스를 꺼내 걸쳤다. 몸에 꼭 맞는 실루엣이 그녀를 한층 더 세련되고 도발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다. 완벽해.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머리칼을 한 번 쓸어 넘겼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가방을 챙기고 문을 나서면서 다시 한 번 휴대폰을 확인했다. 오늘 9시 30분 가게에서. 그는 단 한 줄의 문자만 보냈지만 수진에게는 그 짧은 문장이 가슴을 뛰게 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오전, 동네 사람들은 분주했다. 학교 가는 아이들, 장을 보는 주부들, 출근길이 아닌 조금은 여유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 속에서 수지는 익숙한 골목길을 따라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작은 식당이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칠 법한 조용한 가게. 유독 점심 장사만 하는 이곳은 그녀에게 특별한 공간이었다. 문을 열자 따뜻한 밤 냄새가 스며들어 있는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왔어. 그는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깊었다. 수지는 천천히 다가가며 나지기 말했다. 응, 오늘도 우리 둘뿐이네. 그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오늘도 그녀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식당의 마지막 손님이 나가자마자 수지는 손에 익숙한 동작으로 문을 잠갔다. 딸각. 철컥하고 잠긴 문소리는 두 사람만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주방 안쪽에서는 여전히 음식 냄새가 배어 있었고 식당 안에는 낮에 찾아왔던 손님들이 남긴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사용한 젓가락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음식 찌꺼기와 물수건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다. 민석은 그런 어수선한 공간 속에서도 수진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 힘들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다정함이 묻어 있었다. 수지는 앞치마를 벗으며 그를 바라봤다. 힘든 건 무슨. 오히려 빨리 끝나서 좋았지. 그래, 왜 빨리 끝나서 좋았는데. 민석은 짓궂은 표정을 지으며 수진에게 다가갔다. 글쎄,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수지는 살짝 웃으며 그를 피하듯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나 그가 그녀를 쉽게 놓아줄 리 없었다. 수진아. 그의 낮고 깊은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간지리듯 울렸다. 수지는 눈을 감았다. 이 순간이 가장 설레었다. 남편과 함께하는 일상은 늘 똑같았다.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차리고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는 것.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가슴이 뛰는 순간은 없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다. 여기선 심장이 뛰었다. 민석은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수지는 별다른 저항 없이
그에게 이끌려 주방을 지나 작은 방으로 향했다. 식당에는 손님을 위한 공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한쪽에는 종업원과 주인이 잠시 쉴 수 있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다. 원래는 민석이 낮잠을 자거나 비 오는 날 혼자 멍하니 앉아 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둘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수지는 민석의 가슴팍에 기대듯 안겼다. 넌 내 세컨드 남편이야. 그녀의 속삭임에 민석은 천천히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그럼 첫 번째 남편은 언제 버릴 거야? 그의 장난 섞인 말에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바보야, 첫 번째 남편은 있어야지. 그래야 세컨드 남편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난 영원히 세컨드야? 그게 뭐가 나빠? 어차피 지금 우리가 더 자주 보잖아? 민석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러면 첫 번째보다 세컨드가 더 좋은 거 아니야? 글쎄, 그럴 수도 있겠지. 수지는 그의 눈을 마주보며 장난스럽게 속삭였다. 그런데도 첫 번째 남편이랑 이혼할 생각은 없지. 응, 없어. 잔인한 여자네. 그렇게라도 불러줄래?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더 짙어졌고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다. 민석은 천천히 그녀의 등을 어루만졌다. 오늘따라 더 예쁘네. 맨날 하는 말이잖아. 맨날 해도 오늘은 더 예쁜데 어떡해. 그는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고 가볍게 입을 맞췄다. 입술이 닿는 순간 수지는 눈을 감았다. 우린 오늘도 아무도 모르게 선을 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작은 식당 안에서는 바람 소리와 전혀 다른 소리들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날도 그들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경계를 넘었다. 아침이면 수지는 완벽한 아내였다. 남편이 출근하기 전 그는 늘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고 출근길에 웃으며 배웅했다. 남편이 떠나고 나면 빠르게 식탁을 치우고 간단히 샤워를 했다. 그 후에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보며 자신을 한 번 더 체크했다. 이제 다른 삶이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집에서는 가정적인 아내이자 헌신적인 주부였지만 11시 30분이 되면 또 다른 자신이 되었다. 다녀올게. 수지는 남편에게 출근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식당으로 향했다. 남편에게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그녀가 향하는 곳은 단 2시간만 문을 여는 작은 식당이었다. 식당에 도착하면 민석은 이미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왔어. 응, 오늘도 바빠. 점심때 예약이 좀 있더라.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누며 손님 맞을 준비를 했다. 수지는 이 순간이 익숙했다. 낮에는 함께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며 평범한 종업원과 사장의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영업이 끝난 후 문이 닫히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 그녀는 또 다른 남자의 품에 있었다. 수지는 남편과 함께 있을 때 늘 같은 패턴의 대화를 나눴다. 오늘 하루 어땠어? 그냥 뭐 똑같지. 당신은? 나도. 회사에서 일하고 왔지 뭐.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안정감을 느꼈다. 그의 곁에서 그녀는 평범한 아내로 살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민석과 함께 있을 때는 달랐다. 오늘은 왜 이렇게 예뻐? 또 그 소리야? 진짜야. 볼 때마다 더 예뻐지는 것 같아. 맨날 똑같은 얼굴인데. 아니야. 오늘은 뭔가 더 반짝이는 느낌이야. 민석과 함께 있을 때 수지는 여자로서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차이가 그녀를 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다. 우리 오늘은 좀 더 오래 같이 있으면 안 돼. 영업이 끝난 오후 민석이 말했다. 수지는 그를 바라보며 피식 웃었다. 뭐, 내가 무슨 시간만 되면 사라지는 신데렐라야. 그냥 조금 더 있고 싶어. 항상 시간이 너무 짧잖아. 그의 말 속엔 어느새 욕심이 스며들어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욕망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민석은 더 많은 것을 원했다. 그냥 나랑 같이 살면 안 돼. 그의 말에 수지는 순간 당황했다. 뭐, 이제 그만 남편한테 미련 두지 말고 나한테 와. 인석아. 수지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우린 이렇게 지내는 게 제일 좋아. 난 이게 좋아. 하지만 난 더 원해.
이 관계는 이 정도가 좋아. 우리 지금처럼만 지내자.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어. 수지는 더 이상 무리하게 선을 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민석의 욕망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미래가 아니었다. 이제는 서로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흔들릴 것이었다. 수지는 저녁 무렵이 되면 언제나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민석과의 뜨거운 오후가 지나가고 그녀는 다시 아내로서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집안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다녀왔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바쁜 하루를 마친 듯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였다. 왔어. 남편은 반가운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그녀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응. 당신은 어땠어? 뭐, 그냥 일하고 왔지. 너는? 그 질문이 나올 거란 걸 알면서도 그녀는 조금도 긴장하지 않았다. 응, 식당에서 일했지. 짧고 간단한 대답.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남편은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다. 남편은 늘 그녀를 믿었다. 수진이 어디서 일하는지, 누구와 일하는지 전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늦지 않게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오랫동안 두 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 오늘 식당은 어땠어? 남편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수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응, 손님 좀 많았어. 오늘 점심때 단체 예약도 있었거든. 오, 힘들었겠다. 괜찮아. 이제 익숙하지 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힘들면 너무 무리하지 마. 그 말에 수지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난 괜찮아. 이 순간에도 남편은 그녀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수지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했다.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그녀는 익숙한 동작으로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지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던 자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때때로 신기하게 느껴졌다. 난 너무 자연스러워 오히려 이중생활이 더 익숙한 걸까. 부엌에서 요리를 하면서도 그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남편이 식탁에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천천히 먹어. 국 식으면 맛없어. 이 대화도 식사를 하는 순간도 너무나 익숙했다. 남편이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래, 이렇게만 가면 돼. 계속 이렇게만.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자신을 다잡았다. 남편은 수진을 믿었고 그녀는 그 신뢰를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단단할지는 알 수 없었다.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 좀 다녀올까? 남편이 문득 말했다. 수지는 잠시 고민했다. 주말은 언제나 조심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어디 가고 싶은데? 뭐, 그냥 드라이브라도 다녀오면 어때?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가볍게 웃었다. 좋지. 오랜만에 바람 쐬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그렇게 또 하나의 위기를 무사히 넘겼다. 하지만 이 신뢰가 깨지는 순간이 오지 않을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었다. 민석은 요즘 들어 생각이 많았다. 식당 문을 닫고 넓지 않은 내부를 정리한 뒤 그는 식탁에 앉아 아내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수진도 그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그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다.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는 듯했다. 우리. 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 사이 정리해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손이 멈칫했다. 설거지를 하던 손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그녀는 애써 덤덤한 척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 불길한 감각이 엄습했다. 갑자기 너도 알잖아. 이 관계 이제 변화가 있어야 할 때잖아. 민석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너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남편이 영영 모를 거라고. 수지는 심호흡을 하며 몸을 돌렸다. 그래서 너랑 나 정리하자고? 그렇다기보다는 민석은 잠시 말을 멈췄다. 아니,
이제 더는 숨어서 만나고 싶지 않아.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우리 관계가 시작될 때부터 정해진 룰이었어. 난 이걸 깰 생각 없어. 그건 너만의 생각이지. 민석이 낮게 웃으며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난 다르게 생각하는데 넌 내 거야, 수진아.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아니야. 난 내 거 아니야. 우리는 각자 삶이 있는 거야. 알잖아. 민석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넌 그 집에서 아무 일 없는 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정말? 난 점점 힘들어져. 너를 기다리는 것도, 내가 나한테 반만 주는 것도.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민석아, 우린 지금까지 잘해왔어.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그냥 이대로 가면 되잖아. 민석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응시했다. 너도 알잖아. 난 점점 내가 더 피로해지고 있어. 그런데 넌 여전히 반쪽만 나한테 주려고 해. 수지는 순간적으로 강한 거부감을 느꼈다. 처음엔 단순한 욕망이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였고 기대는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석의 감정은 달라졌다. 내가 뭘 원하는지는 알아. 하지만 난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없어.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넌 계속 남편이랑 살면서 나랑도 이렇게 지낼 거야. 그렇다고 하면? 민석은 그녀를 노려보았다. 난 이제 널 더 갖고 싶어. 숨겨진 애인이 아니라 내 사람으로. 그녀는 순간 당황했다. 내 사람? 그래. 내가 내 곁에서만 살았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내 앞에서만 웃고 내 옆에서만 잠들고.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이제 선택해야 할 때야, 수진아. 수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 지금 감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 우리 관계는 이러지 않았어. 난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내가 떠나야겠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난 지금 이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 넌 날 원한다면서. 그렇다면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거 아냐? 민석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난 진심이야. 나도 진심이야. 수지는 강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가정을 버릴 생각이 없어. 민석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럼 계속 이렇게 지내자는 거야? 그래. 이게 최선이야. 민석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내 대답 알았어. 하지만 기억해둬. 난 쉽게 포기하지 않아. 그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놓았다. 관계가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마자 준호는 소파에 몸을 던졌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친 몸이 무거웠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단순한 피곤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요즘 들어 은근히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었다. 다녀왔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돌아봤다. 왔어. 씻고 와. 곧 저녁 차릴게. 그녀의 말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따뜻한 아내의 모습. 하지만 오늘따라 준호는 그 모습이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수진아. 그녀가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다. 응, 무슨 일이야? 잠시 머뭇거리던 준호는 결국 속내를 털어놨다. 내가 다니는 식당 말이야. 거기 사장하고 단둘이 일하는 거. 난 좀 신경 쓰여 처음부터 신경 쓰였어.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수진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도마 위에 채소를 다듬었다. 갑자기 왜 그래? 예전엔 별말 없었잖아. 그냥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더라고. 내가 하루 종일 사장하고만 있다니. 다른 직원도 없고 둘이서만 일한다는 게. 준호는 말끝을 흐렸다. 스스로도 유치한 걸까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다. 그냥 사장님이랑 같이 일하는 것뿐이야. 수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뭐야? 왜 그래? 그걸 아직도 몰라서 묻는 거야? 주방 보조도 하고 서빙도 하고 그냥 평범한 식당 일이야. 그래도 단둘이만 있는 건 좀.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준호야, 우리 형편 알잖아. 내가 다른 일자리 찾아볼 수도 있었어. 하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면서도 이만큼 월급 주는 곳이 없어. 너도 알잖아. 한 달 생활비 빠듯하게 맞추는 거.
그녀의 말에 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물론 알고 있었다. 그녀가 집안 살림을 책임지고 그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는 게 버겁다는 걸. 그래도 단둘이 있는 건 찝찝하잖아. 그럼 어쩌라고? 내가 일 그만두고 다른 데 알아볼까? 어디 가서 이 정도 받는 곳 있으면 말해봐. 수진의 목소리가 살짝 날카로워졌다.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솔직히 그녀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점심 장사만 하는 식당이 많지 않다. 거기서 이 정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다. 그래도 사장 말이야. 좀 마음에 안 들어.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지 내가 너무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아. 수지는 피식 웃었다. 그래, 편하지. 서로 맞춰가면서 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사장님이 워낙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내가 배우는 것도 많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준호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그렇게 편하게 지내니까 내가 더 신경이 쓰이는 거지. 수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꾸했다. 내가 불편해야 해. 남편이 불안하지 않게 하려면 오히려 사장님이랑 어색해야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준호는 다시 말문이 막혔다. 그렇다고 그녀가 불편해하며 일하는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편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졌다. 준호야. 수지는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나 그냥 일하는 거야. 우린 형편 때문에 맞벌이해야 하고 이게 그나마 좋은 조건이야.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너도 힘들잖아.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 눈을 마주하는 순간 준호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녀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며 그를 설득했다. 그리고 그 현실적인 이유는 반박할 수 없었다. 준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지도 모르겠다. 맞아, 예민한 거야. 수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그의 손을 놓았다. 자, 이제 씻고 와. 밥 차릴게.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준호는 씁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아내의 말을 부정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단순히 가정을 위해 일하는 거라고 했다. 그리고 준호는 그녀를 믿어야만 했다. 그는 한숨을 내쉬고 욕실로 향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묘한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다. 준호는 요즘 들어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동안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늘 한결같았고 변함없는 미소로 그를 맞아주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단순한 질투로 넘길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한쪽을 조여왔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자신을 향한 아내의 다정함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다. 마치 일부러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대하며 그의 의심을 무마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그 거짓말이 어떤 종류의 것일까? 그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었다. 오늘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준호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향하는 대신 차를 돌려 아내가 일하는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을 찾아가는 동안 그는 수없이 생각했다. 내가 괜한 오해를 하는 걸 수도 있어. 그냥 일하는 것뿐일 수도 있잖아. 괜한 질투심으로 아내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의 발길은 멈추지 않았다. 이젠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그가 식당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점심 장사가 막 끝난 듯 손님들은 하나둘씩 가게를 나서고 있었다. 준호는 서둘러 근처의 좁은 골목으로 몸을 숨겼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스스로도 우스워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었다. 그는 식당 안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아내는 아내와 사장 둘뿐이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이 식당은 원래 점심 장사만 하고 오후엔 가게 문을 닫는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태도였다. 사장과 아내는 다정하게 웃으며 설거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의 눈앞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수진이 가볍게 사장의 팔을 툭 치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사장님. 사장은 피식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넌 매일 수고하지. 그래도 난 내가 있어서 힘이 나.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건 단순한 직장 동료,
간에 가벼운 손잡기가 아니었다. 그들의 손길은 너무 자연스러웠고 너무 익숙해 보였다. 마치 연인처럼. 준호는 온몸이 굳었다. 이게 대체 뭐야? 심장이 요동쳤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아내의 손이 천천히 사장의 손을 감싸 쥐는 모습이 또렷이 보였다. 그는 차마 더 지켜볼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을 벗어날 수도 없었다. 이 순간이 거짓이길 바랐다. 잘못 본 거라고, 단순한 농담이었을 거라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분명히 보고 있었다. 아내의 손이 여전히 사장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머릿속이 아득했다. 그동안 아내를 얼마나 믿어왔던가. 그녀가 늘 말하던 우린 형편상 이곳에서 일해야 해. 라는 말들이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그건 전부 핑계였던 걸까? 그녀는 남편으로서 자신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그를 붙잡아 두고 있었던 걸까? 준호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리는 걸 느꼈다. 그래서 내가 불안했던 거구나.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아내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숨기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준호는 손에 힘을 주며 천천히 돌아섰다. 지금 당장 그들을 들이닥쳐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걸 분명히 확인해야 했다. 아내의 거짓말을 직접 듣고 그녀가 어떤 변명을 늘어놓는지 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오늘 밤 아내를 추궁하기로. 그녀의 입에서 직접 진실을 듣기로. 준호는 다시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집안에 불을 켜놓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오른손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리며 시계를 바라봤다. 곧 오겠지. 아내가 일 마치고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반갑게 맞아주었을 것이다. 오늘도 고생했어. 이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마음속엔 분노와 실망이 엉켜 있었고 아내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다. 평소처럼 태연하게 대해볼까.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제는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았다. 분명한 사실 받고 직접 확인해야 했다. 이제 그녀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할 뿐이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다. 왔어.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피곤한 기색도 없이 가벼운 걸음걸이로 안으로 들어오며 웃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가방을 벗어 소파에 던지고 부엌으로 향했다. 밥 차릴까? 준호는 여전히 테이블을 두드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아내를 향했다. 오늘 어떻게 보냈어? 아내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응. 오늘 하루 어땠냐고. 그녀는 짧게 웃으며 다시 물을 꺼내 마셨다. 늘 똑같지. 오전에 가서 장사 준비하고, 점심 장사하고, 마감 정리하고. 끝. 역시나 태연했다. 준호는 여전히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을 두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다. 식당 사장이랑 손잡는 건 무슨 의미야?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다. 아내의 표정이 굳었다.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이 잠시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녀는 애써 웃음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뭐라고 했어? 준호는 몸을 소파에서 앞으로 숙이며 그녀를 바라봤다. 방금 말 그대로야. 오늘 내가 식당에 갔었어. 그녀는 여전히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당신이 거기 왜 갔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내가 직접 봤어. 내가 사장이랑 손잡는 거. 아내는 마치 무언가를 머릿속에서 재빠르게 계산하는 듯 보였다. 손 잡았다고. 그게 뭐 어때서? 준호는 비웃듯 웃으며 그녀의 대답을 되뇌었다. 그래. 뭐 어때서?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냥 직장 동료끼리 장난으로 잡은 거야?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나? 아내는 당황했지만 이내 곧 침착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짧은 한숨을 쉬었다. 아니, 당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준호는 그녀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다. 그래. 그럼 사실대로 말해봐. 내가 왜 그 사람 손을 잡았는지. 아내는 순간적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표정이 무서웠다. 준호는 평소에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달랐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실망이 섞인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녀는 마침내 반격을 시도했다. 손 좀 잡았다고 그게 무슨 문제야? 우리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야. 친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친해서 손을 잡은 거구나.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하나 더 묻자. 만약 내가 회사에서 여직원이랑 손잡고 있었다면 너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겠어.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다르지. 뭐가 다르지? 당신은 결혼했잖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뱉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래, 난 결혼했지. 근데 넌.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호는 그 반응을 보고 다시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넌 결혼한 여자가 아니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제야 그녀는 스스로의 행동을 자각했다. 평소라면 이런 상황에서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을 텐데.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준호의 눈빛에서 알 수 있었다. 이 사람은 지금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만 묻겠다. 솔직하게 대답해. 그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듯한 말투였다. 너랑 그 사람이랑 대체 무슨 관계야?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다. 아니면 사실대로 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대답을 망설이는 순간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됐어. 말 안 해도 알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도 차가웠다. 내가 직접 확인하면 되니까. 그 말이 끝나자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의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되었다. 아내는 거실에 서서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한숨을 내쉬었다. 준호의 시선이 자신을 꿰뚫고 있었다. 그 눈빛이 너무도 날카로워서 마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해야 했다. 그냥 장난이었어. 그녀는 최대한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이랑 손잡은 거 별거 아니야. 당신이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나 준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눈빛은 더욱 어두워졌고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장난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무거운 분노가 스며들어 있었다. 그래. 아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말투로 이어갔다. 당신도 알잖아.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야. 그냥 순간적으로 그랬을 뿐이야.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았고 난 그냥 잠깐. 준호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럼 휴대폰 좀 보여줘. 아내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여유로운 표정을 되찾았다. 휴대폰 좀 보여달라고.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까지 의심할 일도 아니잖아. 그냥 봐도 되지. 아내는 속으로 격렬하게 머리를 굴렸다. 휴대폰. 그 안에는 지금까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설마 이 순간을 예상하고 미리 지웠어야 했나? 아니면 지금 바로 지우고 보여주면 될까? 하지만 남편 앞에서 그럴 수도 없었다. 그러는 순간 그가 자신을 더 의심하게 될 게 뻔했으니까. 아내는 애써 웃으며 천천히 대답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라 확인하고 싶으니까. 설마 진짜로 내 휴대폰까지 검사할 생각이야? 응. 아내는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으며 팔짱을 꼈다. 당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부부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지. 내가 그 사람 손잡은 것만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준호는 여전히 눈을 피하지 않고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봤다. 그럼 더더욱 문제될 게 없겠네. 보여줘. 그 순간 아내의 숨이 턱 막혔다.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아내는 목소리를 높이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 대체 왜 이래?
지금 나를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 거야. 준호는 아내의 반응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녀가 보이는 모든 행동은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는 그냥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이건 신뢰의 문제야. 아내는 테이블을 짚으며 감정을 억누르려 했다. 우리가 부부인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까지 의심한다는 게 난 너무 기분 나빠. 당신 나한테 이러는 거 솔직히 말해서 모욕적이야. 모욕적.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진짜 모욕은 뭔지 알아? 나는 너를 믿고 살았는데 그 믿음을 짓밟힌 사람이 바로 나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무거웠다. 내가 평생 너를 의심한 적 있어. 나는 한 번도 내가 이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가 멍청했네. 아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됐어. 준호는 그녀의 변명을 자르며 다시 손을 뻗었다. 휴대폰 줘. 아내는 차마 손을 뻗지 못했다. 그 순간 정적이 흘렀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달라졌다. 준호는 더 이상 그녀의 말장난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듯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게 솔직하게 말하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나도 생각해 볼게. 아내의 심장이 요동쳤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건가?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대로 거짓말을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차라리 지금 인정하고 남편을 설득할 방법을 찾을까? 그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정반대였다. 나 진짜 아무것도 없어. 준호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걸 깨달았다. 이제 아내를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없었다. 그녀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서서 아내를 바라봤다. 그 시선이 너무도 차가웠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아내는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준호의 다음 말이 그녀의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제 내가 직접 확인할게. 아내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무슨 뜻이야? 준호는 다시 소파에 앉으며 천천히 대답했다. 내가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아내는 그때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왔다는 것을. 준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아내가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결심했다. 내가 직접 말하지 않겠다면 내가 확인하겠다. 그는 아내가 만지지 못하게 꼭 쥐고 있던 휴대폰을 노려보았다. 아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말 왜 이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당신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녀는 끝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준호는 단호했다. 그러니까 내가 떳떳하면 보여주면 되잖아.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오면 나 너무 실망이야. 아내는 일부러 상처받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러나 준호는 더 이상 그녀의 연기에 흔들리지 않았다. 실망. 난 더 실망이야. 그리고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됐어. 그는 빠르게 손을 뻗어 아내의 휴대폰을 낚아챘다. 아내가 깜짝 놀라며 뺏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준호는 아내의 휴대폰을 열어 메시지 창을 확인했다. 아내가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이 드러났다. 사장과 나눈 수많은 대화. 오늘도 널 생각하면서 잠들었어. 내일 남편 보내고 바로 와.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해. 사랑해. 내 진짜 남편보다도 더. 그의 손이 떨렸다.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가 그저 순간의 실수였다고 했던 말이 완전히 거짓임이 증명됐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이건 완전히 두 집 살림이었다. 이게 뭐야? 준호가 낮고 무겁게 묻자 아내는 입을 열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내가 말했던 그냥 장난? 아내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시도했다. 그건 그냥 내가 순간적인 실수. 준호는 비웃듯이 웃었다. 순간적인 실수가 5년 동안 이어졌어. 그는 휴대폰을 그녀에게 던지듯 돌려주었다. 이제 뭘 변명할 거야? 내가 직접 본 이 증거 앞에서도 거짓말할 거야.
아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저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였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묻듯 말했다. 너 대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던 거야? 분노로 가득 찬 준호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를 인지했다. 메시지를 다시 살펴보니 단순한 미래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장과 마치 부부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오늘도 당신이 차려준 밥을 먹으니 너무 행복해. 이제 우리도 같이 여행 가야지. 우리 관계 진짜로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는 경악했다. 너 나랑 살면서 저 사람이랑도 완전히 같이 살고 있었던 거야?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못했다. 도대체 언제부터야? 준호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격렬했다. 5년.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그 짧은 한마디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준호는 무겁게 고개를 숙였다. 5년 동안 난 바보처럼 널 믿고 살았는데 그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다. 아내가 왜 사장이 있는 식당을 고집했는지, 왜 남편이 반대할 때마다 무조건 그곳을 지키려 했는지,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너랑 더 이상 할 말 없어. 그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다. 아내는 그의 팔을 붙잡으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들어줄 가치가 없어.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넌 5년 동안 나를 속였고 이제 와서 나한테 뭘 들으라고. 그는 아내를 뿌리치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다. 이제 너도 내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 말과 함께 문이 닫혔다. 아내는 무너지는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화면을 켜고 끄기를 반복했다. 이혼은 이미 마음먹었다. 하지만 단순히 법적인 절차를 밟아 끝내기엔 너무나도 억울했다. 5년 동안 속아온 자신의 삶이 떠올랐다.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감쪽같이 이중생활을 하며 자신을 기만해 온 그 세월이, 그리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그 뻔뻔한 태도가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순 없어.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생각했다. 아내와 사장은 자신의 배신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다시 새로운 곳에서 같은 일을 반복할지도 몰랐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거짓말을 하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낼 것이었다. 어차피 이혼할 거라면 그들도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는 결심했다. 그리고 바로 뉴스 제보란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지역 방송국의 탐사 보도팀에 연락을 취했다. 인터넷으로 간단한 제보 양식을 작성한 후 직접 전화를 걸었다. 네, 방송 탐사 보도팀입니다. 낯선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 한 가지 제보하고 싶은 사건이 있습니다. 불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한 마을 전체가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준호는 사장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자신이 5년 동안 속아온 이야기를 상세히 설명했다. 기자가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것이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다. 이게 단순한 불륜 사건이라면 저희가 보도하기 어렵습니다만 마을 주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정도의 사건이라면 다릅니다. 혹시 증거 자료가 있으신가요? 준호는 미리 캡처해둔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메일로 전송했다. 파일을 확인한 기자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건 단순한 개인 문제 수준이 아니네요. 네, 저 사람들은 5년 동안 마을 사람들까지 속여왔어요. 이제는 이 진실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기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저희가 직접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제보입니다. 며칠 후 방송사에서는 탐사 보도를 위한 취재팀을 보내왔다. 지역 주민들과 식당 근처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며 사장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충격적인 보도가 뉴스로 나갔다. 지역 충격,
5년간 이어진 충격적인 불륜 스캔들. 기자는 보도에서 이렇게 전했다. 한 시골 마을에서 운영되던 작은 식당에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여성이 무려 5년 동안 남편을 속이며 이중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륜 상대는 다름 아닌 해당 식당의 사장이었으며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마을 주민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스에는 준호가 제공한 문자 메시지 내용과 함께 식당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CCTV 화면도 공개되었다. 그 순간 지역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말도 안 돼. 난 그냥 저 여자가 성실하게 일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다 속은 거야? 5년 동안이나. 식당 사장이랑 아내가 부부처럼 살았다고. 그럼 남편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을 주민들은 경악했다. 식당을 단골로 다니던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저 식당, 이제 못하겠네. 그냥 불륜이 아니라 두 집 살림을 했다니. 저렇게 뻔뻔하게 살 수 있나? 특히 사장과 친분이 있던 몇몇 사람들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난 평소에도 좀 수상하긴 했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이 동네에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닐 거야. 그날 밤 아내와 사장은 방송을 본 후 넋이 나간 듯 앉아 있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사장은 당황하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누가 제보한 거지? 아내는 식은땀을 흘리며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닫았지만 반응은 차가웠다. 너, 내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라. 그것은 그녀의 오랜 친구가 보낸 마지막 연락이었다. 그녀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우리, 이제 끝장이야. 사장은 분노에 차서 이를 악물었다. 우리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아내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못 버텨. 이제 우리 이 동네에선 살 수 없어. 준호는 조용히 뉴스를 지켜보며 조용한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그가 원하는 복수였다. 그들은 평생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것이다. 아내가 5년 동안 감쪽같이 자신을 속였듯 이제 그녀도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을 것이다. 내가 날 속인 만큼 세상도 너를 속일 거야.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조용히 TV를 껐다. 아내와 사장의 불륜이 방송을 타고 퍼진 후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조용하고 한적했던 시골 동네에 전국적인 스캔들이 터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 식당 사장이랑 그 여자 완전히 망신당했어.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뻔뻔하게 살다니 몰랐던 사람은 없어. 다들 수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의 줄은 몰랐던 거지. 사람들은 식당 앞에서 수군거리며 헛웃음을 지었다. 그곳은 더 이상 손님이 찾는 곳이 아니었다. 점심 장사만 하던 가게는 이제 단 한 명의 손님도 받지 못한 채 버려진 건물처럼 변해갔다. 방송이 나간 이후 아내와 사장은 계속해서 식당을 열어보려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피했다. 그곳에서 밥 먹으면 내 남편까지 저 여자한테 홀리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식당을 이용하면 안 돼. 그게 우리 마을을 더럽힌 사람들이야. 심지어 동네 어르신들은 일부러 식당 앞을 지나가면서 대놓고 욕을 퍼붓기도 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썩 꺼지라고. 더 이상 이 마을에서 얼굴 들고 다닐 생각하지 마. 결국 사장은 손님이 한 명도 없는 텅 빈 식당을 보며 절망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문 닫자. 아내는 고개를 떨궜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며칠 후 식당은 결국 폐업했다.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나오는 날 사장과 아내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후회만이 가득했다. 우리 이 동네에서 더는 못 살아. 이사 가야겠지? 안 가면 어떻게 버티겠어.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다. 식당 운영이 불가능해지면서 수입이 완전히 끊겼고 사장은 이미 남아있던 돈도 변호사 선임료로 다 써버렸다. 아내 또한 남편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기에 손에 쥔 돈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까지 몰락할 줄은 몰랐다. 사장과 아내는 결국 마을을 떠났다. 차에 몇 개의 짐만 싣고 조용히 도망치듯 떠나야 했다. 우리 이렇게 도망쳐야 하는 거야. 이게 최선이야. 더 버텨봤자 사람들한테 욕만 먹을 뿐이야. 차창 밖으로 보이는 마을은
더 이상 그들에게 따뜻한 곳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도 외면했다. 그것이 이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대하는 마지막 태도였다.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향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된다. 사장은 작은 도시에서 다시 식당을 차릴 계획을 세웠다. 우리가 이사 왔다는 걸 아는 사람은 없어. 처음부터 다시 하면 돼.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무너졌다. 그들이 가게를 열고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처음 보는 손님이 수군거렸다. 사람들은 그들이 TV에 나왔던 옷차림만 보고도 알아채기 시작했다. 저 사람들, 뉴스에 나온 그 불륜 남녀 아니야? 맞아. 그 식당 사장하고 그 여자, 그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들.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다. 인터넷은 잊지 않았다. 뉴스에서 본 사람들은 이들을 기억해냈고 그들이 다시 식당을 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불륜 남녀 우리 동네에서 식당 차렸다. 5년 동안 두 집 살림하던 사장이 여기서 영업한다고? 절대 가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반복되었다. 손님이 끊겼고 동네 사람들은 그들을 외면했다. 다른 지역으로 도망쳐도 소문은 더 빠르게 퍼졌다. 한편 준호는 이 모든 걸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직접 나서지 않았다. 이미 세상은 충분히 아내와 사장을 벌주고 있었다. 준호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핸드폰을 확인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아내와 사장이 쫓겨났다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하지 않아도 세상이 너희를 심판해 줄 거야. 그렇게 그의 복수는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새로운 곳에서의 삶도 오래가지 못했다. 식당 문을 열었지만 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렇게는 못 버티겠어. 사장은 점점 짜증을 냈다. 그는 처음에는 아내에게 의지했지만 이제는 그녀가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너도 이제 현실을 좀 봐야 하지 않겠어. 아내는 당황했다. 현실이라니 우리 함께 버티기로 했잖아. 사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쳐 다녀야 해. 너랑 있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와서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이제 더는 감당 못하겠다고. 사장은 무책임하게 등을 돌렸다. 그 순간 아내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아내는 불안한 마음으로 사장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처음엔 달콤한 말로 유혹했던 남자가 이제는 그녀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땐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아내의 손이 공중에 떠돌았다. 그녀는 불안함에 사로잡혔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 이제 갈 곳도 없다고. 사장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아내의 눈이 흔들렸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 너도 알잖아. 우리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아. 그녀는 끝까지 사장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결국 떠나버렸다. 아내는 혼자가 되었다. 아내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봤다. 남편을 대신했고 가정을 버렸고 심지어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에게도 버림받았다.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그녀가 믿었던 사랑은 결국 허황된 감정이었다. 사장이 떠난 후 아내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불이 꺼진 공간은 차가웠다. 식당도 문을 닫았고 이제 그녀를 받아줄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모든 걸 잃어버린 그녀는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 남편은 이상하리만큼 담담했다. 긴 시간 동안 아내를 믿어왔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런데도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다행이야. 혼자 중얼거렸다. 누군가는 그에게 동정을 보냈고 누군가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하지만 그는 이젠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는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다. 남편은 일에 집중했다. 혼자가 된 집은 처음엔 공허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고 살았지?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봤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며 살 필요가 없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피를 내리고
조용히 책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예전에는 늘 아내를 신경 쓰느라 자신의 삶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어느 날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너 그 여자 소식 들었어? 남편은 별다른 감정 없이 물었다. 뭔데? 사장이랑 완전히 끝났대. 식당도 문 닫고 이사 간 곳에서도 적응 못하고 지금은 혼자서 산다더라. 남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더 이상 분노도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가 어떻게 살든 이제는 상관없었다. 그는 이미 그녀를 지우고 새로운 길을 가고 있었다. 퇴근 후 그는 평소 가고 싶었던 산책로를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기분이 좋았다. 예전에는 이런 소소한 여유조차 없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제 내 인생을 찾을 때야. 그는 길을 따라 걸어갔다. 어두운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남편은 이혼 후에도 처음에는 과거의 상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허전함이 몰려왔고 한때 사랑했던 아내와의 추억이 자꾸 떠올랐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지?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을 살아야 할 때야.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했다.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운동을 시작하고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렸다. 무엇보다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활기를 되찾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따뜻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여성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로 시작했지만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런 자리에서 만난 게 처음이라 어색하지만 왠지 편안하네요. 그녀도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한 경험이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중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가슴 깊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그의 망설임을 알아차린 듯 그녀가 말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죠. 그녀의 말에 그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들은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남편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상처받았던 기억도 배신당했던 아픔도 모두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점점 더 행복해졌다. 오래된 상처는 어느새 희미해지고 그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가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이제 우리 같이 걸어갈까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에는 진짜 행복해질 거야. 이제 그는 새로운 사랑과 함께 다시 삶을 시작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배신당한 남편이 아니라 다시 사랑을 시작한 행복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형님, 대학도 안 나온 게 격떨어지게 여길 왜 왔을까? 동서의 말이 내 귓가에 꽂혔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내려다보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모두들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동서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형님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저는 형님이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이 아닌데. 그녀의 입가에는 미세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익숙한 감정. 나는 이미 수없이 경험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나는 시댁 식구들에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 나는 고아였다. 내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어떤 이유로 부모가 나를 떠나야 했는지, 왜 나는 혼자 남겨졌는지.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나는 이미 보육원에 있었다. 내가 처음 말을 배울 때부터, 내가 처음 걸음마를 뗄 때부터, 내가 처음 가족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 나는 이미 부모 없는 아이였다. 보육원은 특별한 곳이 아니었다. 낡은 건물,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그리고 늘 가득 찬 아이들. 선생님들은 따뜻했지만 한 사람당 돌봐야 할 아이들이 너무 많았다. 내가 울어도
나를 꼭 안아줄 사람이 없었다. 내가 다쳐도 내 곁을 오래 지켜줄 사람이 없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누구 하나 나만을 위해 울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선생님, 엄마는 어디 있어요? 어릴 적 나는 늘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하지만 대답은 늘 같았다. 엄마는 내 곁에 없지만 널 사랑했을 거야. 나는 그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만약 부모가 나를 사랑했다면 왜 나는 여기에 있는 걸까? 왜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 손을 잡고 학교에 갈 수 없을까? 왜 나는 혼자일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다. 유치원에서는 친구들이 그림을 그렸다. 우리 가족이에요. 다른 아이들은 종이에 아빠, 엄마, 그리고 형제들을 그렸다. 나는 그걸 보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선생님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너도 가족을 그려볼래? 나는 선생님을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내게는 가족이 없었다. 그래서 그릴 수도 없었다. 나는 점점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게 되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나는 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부모님이 어디 있어? 집이 어디야? 친구들이 묻는 질문에 나는 늘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이 모르는 척 넘어가 주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도 평범한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친구들은 부모님이 학교에 올 때마다 자랑을 했다. 우리 엄마가 김밥 싸줬어. 우리 아빠가 나 운동회 때 응원 왔어. 그럴 때마다 나는 창문을 바라보았다. 나는 응원해 줄 사람이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스스로 강해지는 법을 배워야 했다. 나는 남들보다 빨리 철이 들었다. 친구들이 부모에게 떼를 쓰며 장난감을 사달라고 할 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조용히 참았다. 친구들이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밥을 먹을 때 나는 보육원 식당에서 똑같은 반찬이 올라온 식판을 받아들었다. 친구들이 부모님이 사준 새 옷을 자랑할 때 나는 물려받은 헌 옷을 조용히 입었다. 나는 그렇게 모든 걸 감내하는 법을 배웠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에게 없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나는 부모도 없었고 형제도 없었고 집도 없었다. 나는 남들과 다른 출발선에서 시작해야 하는 아이였다. 나는 점점 웃지 않게 되었다. 나는 점점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점점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았다. 왜냐하면 기대를 하면 할수록 나는 더 실망하게 될 테니까. 그런데도 나는 한 가지 바람을 품고 있었다. 언젠가는 나도 가족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내 부모님이 나를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결국 혼자가 되었다. 시간은 흘러갔다.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다. 그때부터는 아무도 나에게 가족을 묻지 않았다. 사람들은 내가 부모 없는 아이인 걸 알게 되었고, 나도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내 인생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는 사라졌으니까. 나는 혼자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혼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제부터 진짜 외로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육원을 나서는 순간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울지도 않았다. 그곳에서의 삶은 길었지만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아니었다. 그날 아침 원장님이 말했다. 잘 살아야 한다.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말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다. 세상은 나를 쉽게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부딪히며 살아가야 한다. 나는 18살에 보육원을 나왔다. 그리고 20살이 되기 전에 나는 이미 수십 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편의점, 식당 서빙, 카페, 마트 진열, 청소. 나는 할 수 있는 건 뭐든 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 나를 책임질 사람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떠오른 것이 있었다. 이용. 보육원에서 지낼 때 나는 아이들의 머리를 자주 잘라줬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내 손을 거친 머리를 본 아이들은 너 미용사 하면 되겠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미용을 배우기로 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미용학원을 다녔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손이 부르트도록 가발을 만졌다. 졸린 눈을 비비며 커트 연습을 했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학원을 졸업하고 나는 미용실에 취직했다. 하지만 현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다. 나는 당장 머리를 자를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은 청소, 수건 정리, 손님 머리 감겨주기 뿐이었다. 커트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선배가 피식 웃었다. 최소 3년은 보조만 해야 해. 네. 미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기본부터 배워야지. 나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감기며 3년을 보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매일 바닥을 쓸고 손님들의 머리를 감겼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정작 미용 기술을 배울 기회는 없었다. 머리 말리는 거 좀 봐. 이게 뭐야? 손님들한테 더 조심스럽게 해야지. 안 배웠어. 하루에도 몇 번씩 혼났지만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갈 곳이 없으니까. 남들이 퇴근하고 나면 나는 가발을 들고 연습했다. 남들이 쉬는 날에도 나는 매장에 나와 혼자 드라이를 돌렸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야 했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족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힘으로 버텨야 했다. 3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가 갑자기 내게 말했다. 손님 머리 한번 잘라볼래?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제가요? 응, 해봐. 나는 가위가 든 손을 바라봤다. 내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난 3년이 스쳐 지나갔다. 바닥을 닦으며 손이 젖어 터지도록 머리를 감기며 밤마다 몰래 연습했던 순간들. 그리고 드디어 내가 직접 손님 머리를 자를 수 있는 순간이 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가위를 들었다. 한 올, 한 올. 가위를 움직이는 순간 내 심장이 뛰었다. 잘한다. 옆에서 지켜보던 선배가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손끝이 더 섬세해졌다. 머리 손질이 끝나고 손님이 거울을 바라봤다. 괜찮네요. 마음에 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미용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깨달았다.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다음에도 당신한테 맡길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다. 3년을 참고 버텼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나는 결국 해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부터는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 거였다. 나는 이제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서 인정받아야 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는 드디어 미용사로 인정받았다. 손님들의 머리를 직접 자를 수 있게 되었고 매장에서도 나를 실력 있는 디자이너로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여전히 월급이 너무 적었다. 미용실에서 매니저 자리까지 올랐지만 월급으로는 겨우 생활비를 감당하는 수준이었다. 다른 미용실로 옮길까? 아니야.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나는 몇 번이나 고민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현실은 똑같았다. 미용사라는 직업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다. 기술직이지만 경쟁이 심한 분야였다. 강남만 가도 100m 간격으로 미용실이 있었다. 나 같은 미용사들은 넘쳐났고 매출이 한정되어 있으니 급여가 오를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 나는 혼자 살고 있었다. 월세, 공과금, 생활비, 그리고 보육원에서 독립한 후 받은 지원금이 끊기면서 내가 벌어들이는 돈만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했다. 월급을 받으면 절반 이상이 월세로 나갔다.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면 옷을 사거나 여행을 가는 건 꿈도 못 꿨다. 가끔 손님들이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며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나는 내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번에 해외여행 다녀왔는데 남편이 가방 선물해줬어. 그런 말들이 들릴 때면 나는 한숨을 쉬며 손을 더 빠르게 움직였다. 나에게는 그런 생활이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결혼이라는 단어조차 떠올릴 수 없었다. 누군가를 만나 연애를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그런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오히려 연애를 하면 더 불행해질 것 같았다. 예전에 만났던 남자들은 나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엔 내가 애정결핍이라는 이유로 떠나갔다. 나는 이제 그런 감정을 소비할 여력이 없었다. 연애를 할 시간도 돈도 없었다. 하지만 그런 나의 삶을 바꿔놓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미용실이 있는 건물 7층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 처음엔 그냥 한 명의 손님이었다. 머리 커트 좀 부탁해요. 그는 늘 단정한 모습으로 찾아왔고 나는 다른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응대했다. 하지만 그는 내게 유독 호감을 표시했다. 커트 정말 잘하네요. 손님들 많으시겠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부족해요. 더 배울 게 많죠. 그러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겸손하시네요. 그래서 더 믿음이 가요. 그때부터 그는 정기적으로 나를 찾아왔다. 나는 여전히 그를 단골 손님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내게 커피를 한잔 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처음에 정중히 거절했다. 손님과 개인적인 만남은 좀. 그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얘기 나누는 자리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는 같은 건물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자주 마주치게 되었다. 나는 서서히 그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다. 그는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다. 내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상처를 억지로 치유하려 하지 않았다.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었다. 그와 있으면 나는 내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었다. 저는 사실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말하지 않던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그는 놀라지도 않았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 이렇게 열심히 사셨군요. 그는 동정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살아온 삶을 존중해 주었다.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1년이 지나자 그는 내게 프러포즈를 했다. 나는 고민했다. 나는 누군가의 가족이 된다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혜정아, 이제 혼자 안 살아도 돼. 내가 옆에 있을게.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나는 처음으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의 가족은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내게 가족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가족이라는 단어는 남들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내 인생에 가족이란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를 만나면서 나는 처음으로 내 편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는 내 외로움을 이해해 주었고 내가 걸어온 길을 존중해 주었다. 나는 그에게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그를 믿기로 했다. 결혼을 결심한 건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처음으로 안전함과 안정감을 주었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나는 그 말이 진짜라는 걸 알았다. 그는 나를 소유하려 하지 않았고 나를 바꾸려 하지도 않았다.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혜정아, 우리 결혼하자. 나는 대답했다. 응.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나는 처음으로 시댁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다. 처음 만나는 자리였기에 긴장이 됐다. 나는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댁 식구들을 처음 뵙는 날, 나는 최대한 단정한 옷을 입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챙겼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내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시동생,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앉아 있었다. 나는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혜정이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너가 미용사라고 했지.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왔다. 그리고 고아라고 들었어. 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시어머니는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첫 마디부터 내 출신을 물었다.
나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말했다. 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내 팔자에 고아 며느리까지 드릴 줄이야.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이런 순간을 수없이 상상했었다. 하지만 현실로 듣게 되니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는 부족하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직업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미용사라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직업이라고. 그냥 남의 머리나 감기고 손님한테 아부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내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다. 하지만 나는 겨우 참고 다시 말했다. 어머님, 저는 제 직업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너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일부러 찾아도 이렇게 부족한 여자를 데리고 왔니? 고아의 고졸의 미용사. 너한테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거야. 나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남편이 나를 감싸며 말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혜정이는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때 한 여자가 거실로 들어왔다. 바로 시동생의 아내, 내 동서였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다. 어머, 형님, 반갑습니다. 저는 작은 동서예요. 나는 서둘러 인사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나를 빤히 보더니 살짝 웃으며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님, 형님이 미용사시라면서요. 역시 사람은 공부를 해야 해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죠. 그녀의 말투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는 것이었다. 그래, 맞아. 그래서 내가 말이야, 우리 집안에 미용사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게 좀 그렇다 이거야.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제 확실히 알았다. 이 사람들은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걸.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여기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들이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나는 끝까지 버틸 거야. 나는 이미 혼자 살아남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을 줄지. 그리고 나는 몰랐다. 내가 언젠가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날이 올 거라는 걸. 나는 처음부터 시댁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고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미용사라는 이유로, 고졸이라는 이유로 나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나는 처음부터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내 편이 되어 주었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내 믿음은 동서가 등장하는 순간 깨져버렸다. 동서는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하러 왔다. 그녀는 마치 영화 속 여주인공처럼 등장했다. 단정한 정장, 세련된 말투,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당당한 태도.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인사 늦어서 죄송해요.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시댁 식구들에게 다가갔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보자마자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우리 작은 며느리 왔구나. 어서 와라. 그때 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는 걸 보았다. 시어머니는 내게는 한 번도 그런 미소를 보여준 적이 없었다. 동서는 시어머니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사람이었다. 서울대 출신의 전문직,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 며느리. 그녀는 단 한순간 만에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나는 조용히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곧이어 시어머니의 비교가 시작되었다. 아이고, 역시 우리 작은 며느리는 다르네. 시어머니는 한껏 기분이 좋아진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이래야 우리 집안 며느리지. 고졸 미용사가 아니라. 그 말은 나에게 칼처럼 꽂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동서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형님도 미용사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미용실은 참 힘든 일이라던데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피식 웃었다. 나는 그 웃음 속에서 조롱이 섞여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나는 애써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네, 손님들을 만나고 스타일을 바꾸어 주는 일이 보람있어요. 그러자 동서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네, 그래도 저는 손으로 하는 일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제 손이 소중해서요. 그 말은 미용사는 손을 쓰는 천한 일이라는 의미였다. 나는 순간 숨을 삼켰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의 말을 듣고 오히려 흐뭇하게 웃었다. 그래, 그래. 우리 작은 며느리는 손이 귀하지. 고상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 자리에 앉아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날 이후 동서는 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다. 형님 설거지는 형님이 하시는 게 좋겠어요. 형님 청소는 좀 더 꼼꼼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님 요리는 제가 하는 것보다 형님이 더 잘하시겠죠. 처음엔 단순한 부탁처럼 들렸다. 그래서 나는 묵묵히 그녀가 시키는 일을 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그녀는 나를 하녀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동서는 집안일을 절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 우리 작은 며느리는 바쁜 사람이니까. 하지만 나는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도 시댁에 오면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다. 내가 조금이라도 불만을 보이면 시어머니는 날카롭게 말했다.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해. 그러면 대체 뭐 하러 시집 왔어? 나는 점점 지쳐갔다. 하지만 나는 버텼다. 왜냐하면 나는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서의 무시는 점점 심해졌다. 어느 날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였다. 동서는 다리를 꼬고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어머님, 저는 손을 많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 그래. 너는 소중한 손을 함부로 써선 안 되지.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가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야야, 큰 며느리. 너는 미용하느라 손 많이 쓰니까 설거지는 내가 해라.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집에서 내 위치가 무엇인지 그 순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나는 아무런 권리도 없고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 집안일을 해줄 일꾼이었다. 나는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서는 나를 더욱 노골적으로 깔보았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내 앞에서 대놓고 말했다. 형님 미용사도 사자 직업이라고 하던데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의 말 속에는 조롱과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지금이 아니라 더 나중에 시작될 거라는 걸. 나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언젠가는 이 상황을 뒤집어 놓을 거야. 나는 이미 혼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 그들에게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시댁에서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시어머니와 동서는 내가 같은 가족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다른 계급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나는 고아 출신, 고졸, 미용사일 뿐이었다. 그것만으로도 나를 깎아내리기에 충분했다. 어느 날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였다. 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동서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머님, 형님은 참 성실하시네요. 설거지, 청소, 집안일까지 아주 완벽해요. 동서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다. 고졸이면 그 정도는 해야지. 공부라도 잘했으면 어디 가서 인정이라도 받을 텐데. 나는 손에 쥔 그릇을 깨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참았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걸 참아왔으니까. 그런데 동서는 한술 더 떠 말했다. 사실 어머님, 저는 형님이랑 같은 대우 받는 게 좀 억울해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동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어갔다.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저는 서울대 나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형님이랑 저랑 같은 대우를 받으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맞아, 맞아. 우리 작은 며느리는 공부도 많이 했고 사업도 잘하지. 내가 그동안 며느리 복이 없었는데 너 덕분에 체면 좀 살렸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너무 익숙한 반응이었다. 나는 주방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면서 마음속으로만 다짐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무시당하는 존재로 남을 수 없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동서와 시어머니는 나를 깎아내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거리낌 없이 내 이야기를 했다. 형님은 미용사라서 그런가 손이 참 빠르시네요. 그러게 손님들한테 아부하는 건 기본이겠지. 고졸이긴 해도 기술은 있으니까 다행이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점점 분노가 차올랐다.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고아로 자라면서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았고 세상에 맞서 싸우면서 버텨온 사람이었다. 나는 절대 그들의 조롱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 살아남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이 상황을 뒤집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시댁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 집에서 나는 그저 있어도 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 믿었던 게 있다. 그래도 나는 가족이니까. 비록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리지만 나는 이 집의 며느리로서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동서가 사업을 시작한 날 완전히 무너졌다. 어느 날 시댁에서 가족들이 모였다. 나는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때 동서가 활짝 웃으며 선언했다. 어머님, 저 드디어 제 사업 확장해요. 나는 깜짝 놀랐다. 지금도 크게 하고 있잖아요? 네, 좀 더 키워보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드디어 제 브랜드를 런칭하기로 했어요. 동서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아이고, 우리 작은 며느리. 역시 다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가족에게서 나는 결코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걸.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어머님이 저한테 지원해 주셨어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네. 그러자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했다. 그래,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 작은 며느리가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잖아? 얼마나 지원하셨는데요? 내가 묻자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수억 정도. 그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나는 이 집에 들어온 지 몇 년이 지났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나에게 도움을 준 적이 없었다. 나는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손님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면서도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나에게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다. 나는 미용실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고 나도 언젠가 내 가게를 차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내 노력은 이 집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 역시 우리 작은 며느리는 다르네. 시어머니는 동서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리고 동서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도 뭐 나중에 생각 있으시면 작은 가게 정도는 차리시겠죠. 나는 그 말을 듣고 손을 꽉 쥐었다. 작은 가게? 나는 지금도 하루하루 악착같이 살고 있는데 그녀는 내 인생을 단순한 취미처럼 여겼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었다. 나는 시댁의 가족 행사에서도 철저히 배제되었다. 어머님, 우리 개업식 날 다들 오실 거죠? 동서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그럼 당연하지. 나는 조용히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에게 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일부러 확인하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저도 가도 될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썹을 찌푸렸다. 너는 바쁘지 않니? 아니요. 그날 일정 조정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글쎄, 꼭 와야 할까? 우리 작은 며느리 사업은 전문적인 분야라서 너는 와봤자 잘 모를 텐데. 그 순간 나는 알아차렸다. 나는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었다. 나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람들은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저 남편의 아내일 뿐,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다. 나는 묵묵히 내 일에 충실했다. 손님들의 머리를 자르고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면서 언젠가는 내 힘으로 내 사업을 일으키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내 안에서 분노가 점점 쌓여갔다. 이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여기는 만큼 나는 반드시 이 상황을 뒤집을 것이다. 나는 가족이라는 기대를 버렸다. 하지만 최소한 예의는 지켜줄 줄 알았다. 내가 아무리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한 식구로서 기본적인 대접은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너무 순진했다. 동서의 사업이 성공했다. 그녀는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의 대표가 되었고 기존 사무실을 떠나 더 좋은 빌딩으로 이사했다. 형님, 저 드디어 새 건물로 옮겨요. 동서는 한껏 들뜬 표정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그녀의 개업식 초대장을 받았다. 나는 고민했다. 가야 할까? 그동안 내가 이 가족에게 받은 대접을 생각하면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속 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바꿨다. 나는 미움받아도 최소한 예의는 지키자. 나는 꽃다발과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동서의 새로운 사업장으로 향했다. 그래, 나도 성의는 보여야지. 나는 스스로 다짐하며 건물로 들어섰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평생 잊지 못할 모욕을 당했다. 개업식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다들 화려한 옷을 입고 축하의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꽃다발을 들고 앞으로 나아갔다. 동서, 축하해. 건물 정말 멋지다. 나는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말했다. 하지만 동서는 내 손에 든 꽃다발을 힐끔 보더니 가볍게 웃었다. 어머, 형님도 오셨네요. 나는 순간 그녀의 말투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응, 축하하려고 왔어. 그런데 그 순간 그녀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말했다. 여러분, 저희 형님이세요.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궁금한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동서는 나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미용사예요.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죠. 격 떨어지게 왜 오셨대?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동서는 마치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아니, 형님도 알잖아요? 이런 모임에서는 학벌이 좀 중요하잖아요. 나는 손에 든 꽃다발을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나는 축하하러 온 자리에서 대놓고 조롱을 당하고 있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지금 나를 모욕하는 거야? 그러자 동서는 피식 웃었다. 어머, 형님. 그렇게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사실 말한 건데.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힐끔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 제 형님은요. 대학도 안 나오고 그냥 기술 배워서 일하는 분이에요. 아, 물론 손재주는 좋겠죠. 하지만 여기에 오기엔 좀 안 어울리지 않나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 지금 하는 말 취소해. 그런데 동서는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다. 취소? 어머, 형님 너무 예민하시다. 그냥 팩트잖아요. 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 자리에서 당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걸 뒤집을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반격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한 번도 내 감정을 함부로 터뜨린 적이 없었다.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나는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다. 참아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 세상이 내게 주어진 환경을 이해해 줄 리 없었으니까. 나는 시댁에서도 참고 또 참았다. 시어머니가 나를 무시해도, 동서가 나를 깔봐도 나는 가족이니까, 내가 어른이니까라는 말로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그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여러분, 형님이 당황하셨나 봐요? 동서는 여전히 내 앞에서 웃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희죽거리며 수군댔다. 미용사라고? 아니, 그런 분이 여기에 왜 왔대? 격 떨어지는 거 맞지? 좀 안 어울리긴 해. 나는 손에 쥐고 있던 꽃다발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려고 왔다. 하지만 이들은 나를 초대할 때부터 비웃을 생각이었을 것이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동서를 바라봤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낮은 목소리로 묻자. 동서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어머, 형님. 갑자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나는 손을 꼭 쥐었다. 여기서도 참아야 할까?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동서를 노려보았다. 너 같은 사람이 성공한 척하며 떠드는 걸 보니까 어이가 없다. 나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한테는 성공이 돈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 그 순간 동서의 표정이 살짝 변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너는 돈과 명예는 가졌겠지. 하지만 넌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몰라. 그게 너랑 나의 가장 큰 차이야. 형님, 갑자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동서는 여전히 웃음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표정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너는 지금까지 나를 무시하고 깔보면서도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였다. 그래, 나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나는 동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무시하는 미용사, 내가 깔보는 기술직. 하지만 내가 만난 사람들은 너보다 훨씬 더 따뜻했고 훨씬 더 인간적이었어. 동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강하게 덧붙였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동서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축하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아야지.